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 교수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이후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코로나 이후 세계 질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하나의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간 지속이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큰 경제적인 파괴력을 가져오느냐. 네. 만약 이게 한 1년 사이에 백신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기존 질서가 그냥 그대로 남게 가는 되는 거다.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게 4년 5년이 되면서 그 나라 경제들 피폐화시키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적인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나라, 못 극복하는 나라. 예. 이거에 따라서 또 힘의 배분이 재구성될 수가 그렇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국제 질서의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 5년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백신은 전문가들도 다 한 늦어도 2년 안에는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기 때문에 아. 그렇게 본다면은 키신저 박사가 얘기하는 네. 결국 2차 대전에 비견할 만한 그런 아. 새로운 짓을 가져온다. 그거에 그거는 대해서는 전 조금 동의하기 회의적입니다. 어렵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좀 가속화하고 있는 것만은 맞죠? 외형상.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저는 패권 경쟁을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패권이라는 말이 이 영어로 preponderance of power라고 해서요. 한 국가에 힘이 집중되는 현상을 그렇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세계 GDP의 50%가 미국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패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전략 경쟁인데 미국에서는 그것을 미국에 있는 많은 학자들을 그걸 패권 경쟁으로 재포장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미국이 지금은 패권국인데 도전국 중국이 예. 하나의 수정주의 세력으로서 미국이 만든 질서를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궁극적 목표는 세계 지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긴 G2라는 말도 미국에서만 쓴다면서요? G2는 원래는 중국에서는 안 쓴대요. 골드만삭스에 있던 사람이 이제 한 거고 그다음 키신저 박사가 이걸 보편화시켰고 그다음 프레드 버크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G2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국에서는 안 쓰는 이유가 G2 하게 되면 모든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패권 경쟁을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게 중국의 입장이죠. 그걸 피워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경쟁 관계를 패권 경쟁인 것으로 재포장하고 중국을 계속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요? 미국은 항상 누군가 때려요? 아니, 내부에 분란이 있을 때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경향이 있죠. 아. 그 2차 대전이 끝나서 소련이라는 외부의 적을 만들었고 80년대 와서는 일본이라는 적을 만들었고 지금은 중국이라는 적을 만드는데 그 미국 그 외교 정책의 문화를 보면 재미있는 문화가 있어요. 항상 미국 자체가 이 멜팅포트 아닙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건데 아마 그 내적 단결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이 아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미국의 2차 대전 이후의 외교사를 보더라도 네. 항상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소련을 했다가 일본이 됐다가 그다음 9.11 이후에는 이제 테러리스트가 됐다가 지금은 중국이 됐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항상 외부의 적을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미국 외교 정책이 전략 문화의 한 특징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게 미국 국내에서는 제대로 먹혀요? 그건 먹히죠. 가령 지금 대선 국면에서 어허. 지금 민주공화 트럼프 조 바이든 할 거 없이 공동으로 들고 나오는 게 중국 배싱, 차이나 배싱이에요. 네, 네. 하긴 민주당조차도 중국에 대해 트럼프가 중국 공격하는 거에 정면으로 반격 안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요. 중국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그 외부의 적으로 만드는 이것이 기존보다도 훨씬 강해진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국면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코로나 사태가 났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예. 대선 국면에서 결국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그럼 대선 끝나면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도 있죠. 트럼프도 달라질 수 있고 조 바이든도 만약 당선된다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선 11월 대선까지는 그 중국 때리기가 계속 격화될 겁니다.
심지어는 중국을 뺀 경제 질서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고 거기에 다른 나라들 동참해라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우선 뭐 규모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 GDP가 한 22억 불 정도 되고 중국이 한 14억에 15억 불 정도, 15조 정도가 되는데 미국의 반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뭐 미국도 그렇지만 중국하고 공급망에 의해서 같이 사슬에 조금 더 그렇죠. 얽혀져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뭐 우리뿐 아니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중국을 내친다. 그래서 지금 있는 국제자본주의 분업 질서가 온전해 줄 수 있다.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봐요. 그것이 가져오는 비용은 엄청나게 클 겁니다. 네.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트럼프는 지금 그렇게 때리기로 나오는 거죠, 그냥. 뭐 트럼프뿐만 아니고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때리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상화시키고 그러니까 있는 결국은 거죠. 이미 긴밀해진 그 중국과 세계 경제의 연결고리 때문에 대선 국면이 지나가면 다시 결국은 상호 의존으로 간다 이렇게 보세요? 그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중국도 어떤 행태를 보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중국의 대응은 어때요? 맞불 작전을 쓰고 있지 않나요? 맞불 작전을 쓰고 그러는데 중국이 미국하고 그런 식으로 전략 경쟁을 하려면 중국도 네. 대국으로서의 그 대국에 걸맞는 그런 행태를 보여야 돼요. 옛날 중국말에 이런 게 있거든요. 천하를 얻으려면 왕도, 도덕 정치를 해라. 천하의 일부를 얻으려고 하면 패권을 써라. 네. 그다음에 천하의 아주 한 국가만을 점령하려고 하면 강권을 쓰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중국 보면 왕도의 길은 적게 보이고 패권과 강권의 길만 자꾸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국제적 정통성을 못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미국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중국도 자기 국력의 부상에 맞는 그런 국제적 처신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이 호주 때리기 같은 거 중국 사람들 호주에 유학 되게 많이 가는데 유학조차 금지시켜 버리겠다 막 이 정도로 세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용어로 전랑 외교라고 늑대식의 그 외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수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대국의 길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중국 지도부가 외교 정책을 하면은요 보면은 중국 인민들의 반응을 상당히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국 지도자들의 기본적인 문제점이 지도자들이 주도하고 리드해 줘야 되는데 예. 어떤 인민 정서를 많이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포퓰리스트네요. 좀 아무리 중국이 권위주의 공산주의 체제라고 해도 그런 성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이 조금 더 대범한 그리고 진짜 소위 덕치를 통해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아량과 모습을 보여야만 네. 중국이 앞날에 어떤 전도가 양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 교수께서는 미국도 대선 때문에 한동안은 중국 때리기로 갈 것이다. 중국은 지금은 대국으로 가는 어떤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 서로 막 싸우고 있다. 그런데 아마 대선 지나고 또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하면 다시 경쟁 속의 협력 이 구도로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야 한다는 근데 당이론이 아니라 아니 근데 당위론을 가졌을 때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 당위론을 갖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당위에 맞지 않고 둘이 계속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중국만 있는 나라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 EU도 예. 지금 미중 예. 행태에 대해서 불만이 불만이죠. 많고 뭐 한국도 헐레긴도 하고 그다음 동남아 국가들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나야 되겠죠. 당장 우리한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문제가 나오니까 뭐 일각에서는 우리가 뭐 하나를 선택할 그만한 위치에 갔다는 얘기다라는 말도 있고 또 미국에서는 당신들은 수십 년 전에 이미 선택했다는 말도 있고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그렇죠. 뭐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니까 미국이 중요하죠. 그러나 중국도 우리의 협력적 전략 동반자 관계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중국을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미국하고도 잘 가고 중국하고도 잘 갈 필요가 있죠. 그래야죠. 그러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했을 때 예. 우리는 충분히 숙고하고 고민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빠른 선택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 중국을 뭐 봉쇄한다,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 선택의 문제지만
우리에게 미중 간에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실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그러한 주문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선택을 또 신중하게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 커피 마시다가 뭐 홍차로 마시는 그런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그 명민하고 사안별로 대처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사안별로 그죠? 대처해야 되겠죠. 그 최근에 G7에 초청받은 거에 우리 정부가 즉각적으로 응항했다가 한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우선 G7에 우리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건 비록 옵저버지만 우리 위상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국격을 보여주는 계기도 되고 또 예. 국제 공공재를 만드는 중요한 이제 무대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이제 한편에서 보면은 G11이 온전하게 개최가 될 건가에 대한 회의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좀 시큰둥하잖아요. 우선 어. 메르켈은 본인은 참석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아직 트루도하고 그다음에 그저 마카롱 프랑스 대통령은 예. 아직 즉답을 주지 예. 않고 있고 예. 일본도 나머지 지금 한국 뭐 인도 싫다고 그러죠. 러시아 온다고 하니까 아베 총리는 싫다고 얘기를 하고 예. 또 러시아 푸틴은 중국 안 부르는데 우리가 왜 가느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G11이라는 새로운 포장을 갖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현실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 그런 뭐 그 입장을 취한 건 수락을 한 건 잘한 거라고 잘했다. 봅니다. 예. 혹시 그 남북던 그 대화나 뭐 이런 등등의 실무적 필요 차원에서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의 인사 교체가 필요하다는 타임이라고 보지는 않으세요? 글쎄요, 뭐 지금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타임은 아니라고 아니 보십니까? 바뀌어서 잘 된 데면야 바꾸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보장도 없는데 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 교수 함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